이제부터 제 채널의 카테고리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불경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제 세계금융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계금융의 흐름을 알아야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금이 안전하다고 해서 금만 사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침체기야말로 공부하기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 상승기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대기업의 고용 창출과 설비 투자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냥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야 하며 수출 기업은 달러 강세를 기다리고 수입 기업은 달러 약세를 또 기다리죠.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야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달러, 엔화, 독일 국채, 그리고 금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엔화가 왜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처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중동의 엔화를 들고 간다면 원유로 교환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 엔화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20년 전에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고 현재는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세계 3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는 배경은 일본은 대외 순자산 규모가 2015년 기준 2조 8,20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일본 자금을 갖다 쓴 국가가 정말 많다는 의미인데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외에서 3조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힘이 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3위 경제력의 일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는 불황의 나날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으로 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냉전 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먼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출혈 경쟁을 틈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엄청난 속도로 미국의 전자제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가자 미국은 대일본 무역에서 적자를 연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본이 미국의 잽을 날리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때쯤 일본은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이 야심찬 포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은 칼을 꺼내게 되는데요. 어디 감히 미국에 기어오르냐? 트럼프의 American First 라는 말, 트럼프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은 일본을 박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85년 9월 미국,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신흥경제 강국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의 화폐 가치를 평가 절상하자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무역 보복 같은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는 일주일 만에 8.3% 절상되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95년도에는 달러당 100엔 밑으로까지 엔화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붕괴된 사태,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블랙 먼데이가 이날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2.6% 폭락한 블랙 먼데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미국은 일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낮추면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일본은 미국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낮은 금리에 풀린 자금이 일본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갔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하는 대형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 시진핑. 그런데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이 미국을
과연 중국이 대적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과거 일본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대국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타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엔고 현상이 지속되자 아베는 집권 전 자민당 총재 제임시 이런 말을 합니다.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 찍어내도록 하겠다. 이 윤전기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인데 실제로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내게 된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는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반대하는 일본은행 총재를 갈아치우면서 정책을 밀어붙였고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3년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고 오랜만에 호황에 일본 주식시장도 일제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지만은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일본에서 출시되는 아이패드 가격을 13,000엔이나 올릴 정도로 이 화폐 가치의 절하는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엔화는 1,1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885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엔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기까지 일본 엔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나보고 엔화에 투자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엔화는 2011년 10월 100엔당 1575원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100엔당 885원까지 곤두박질 쳤고 현재는 1078원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엔화는 최근까지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정 기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엔화가 더 올라가는 것을 그냥 냅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소비를 늘리려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보다 엔화가 더 올라간다면 저는 하락에 베팅하는 ETF 인버스 상품을 도쿄올림픽 기간에 환율이 낮으면 엔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저는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